나도 너희들에게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김혜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새옹지마란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경험이 바로 이 말을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바로 내일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고,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작스러운 고난을 맞이하고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건 좋은 일이 항상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얼마 전 제 여동생이 임신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복숭아만 입에 당긴다고 하더군요.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 직접 복숭아 농장까지 찾아가서 신선하고 달달한 백도를 한 박스 샀어요. 그리고 동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동생 집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죠. 시어머니도 복숭아를 한 박스 사오셨더군요. 저와 시어머니의 눈이 동시에 마주치자 그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셋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향긋하고 진한 향을 자랑하는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시원한 백도는 아삭했고 달콤한 과즙이 가득 흘러 넘쳤어요. 맛있는 과일을 먹으니 저절로 즐거운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여자가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했던가요?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 앉아 함께 울고 웃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은 우습게 지나가 있어요. 복숭아는 돌아가신 제 친정 어머니가 참 좋아하던 과일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정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죠. 정말 특이한 조합이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인 저 그리고 제 여동생 어떻게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좋았던 날, 나빴던 날이 모두 있었던 제 인생의 굴곡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 세상 살기가 팍팍해서 그런지 이웃끼리 다툼도 점점 많아지잖아요. 오늘 제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해요. 들어보시고 이곳 구독자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년 전 저희 친정엄마는 가난 말기로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5년이나 지났으니 꽤나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 엄마를 떠나보낸 슬픔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빠는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가 홀로 저와 여동생을 키우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엄마에게 바쁘다는 핑계로 효도 한번 못하고 떠나보내게 되어 그때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깊은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던 저를 구해준 건 다름 아닌 돌아가신 저희 친정엄마의 아름다운 선물이었어요. 나중에는 너무 아파 당신 몸 하나 가누기 어려우셨던 그분이 세상에 남겨질 두 딸을 위해 아주 아름다운 선물을 남기고 가셨거든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우리 가정은 소박하지만 단란하고 행복했어요. 아빠는 동네에 있는 시장에서 작은 찹쌀꽈배기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손재주가 좋으셔서 단골 손님이 꽤 많은 동네 맛집이었죠. 부유하진 않았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족끼리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아빠가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때의 충격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런데 가장 힘들어하고 있어야 할 저희 엄마는 생각보다 강한 분이셨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던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어린 두 딸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있던 가게를 이어받으셨어요. 그때부터 저희 두 자매와 엄마가 당한 서러움이란 말도 못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엄마는 꽈배기 만드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생전에 절대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배워가며 일을 하셨지만 아빠가 할 때와 확연히 달라진 맛에 단골이었던 손님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고 생활도 점차 어려워졌죠. 그때 엄마가 딱 한 번 아빠를 원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아생전 아빠에게 꽈배기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어서 가르쳐 달라고 졸라도 힘든 일이라며 절대 엄마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엄마는 힘들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불쑥 아빠가 미워졌다고 하셨지만 아마도 아빠는 엄마가 힘든 노동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지요. 저에게는 5살 터울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고 동생은 국민학생이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동생 밥을 챙겨주고 함께 손을 잡고 엄마 가게로 가곤 했습니다. 다정했던 아빠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거친 노동에 점점 지쳐가는 엄마를 본 저는 철이 일찍 든 편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엄마를 돕고 싶어 어설픈 손놀림으로 밀가루 반죽을 주물러 보곤 했죠. 물론 엄마 눈에는 어린 딸의 귀여운 장난으로 보였을 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저에게 항상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엄마의 손을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장갑을 끼고 일을 하셨지만 워낙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그런지 손마디가 굵어지고 뭉툭해져 있었어요. 고왔던 엄마 손이 그렇게 투박하게 변한 모습을 보고 나니 마음이 참 아프더군요.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진상 고객을 볼 때면 엄마가 우리 자매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끔 가게에서 꽈배기를 사간 손님이 엄마가 만든 빵의 맛이 없다며 가게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거든요. 그 손님은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빵이 든 봉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화를 냈습니다. 이걸 빵이라고 만들었어?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먹어주겠네. 야, 너희들이나 이거 먹어봐.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꽈배기 만드는 기술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환불해 드릴 테니 이제 그만 화 푸세요. 지금 내가 화 푼다고 될 일이야? 빵을 못 만들면 장사를 하지 말아야지. 내가 여기까지 다시 오느라 시간도 들고 교통비도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엄마는 당황하며 손님에게 거듭 사과를 했지만 그 손님은 좀처럼 화를 풀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따졌죠. 가게 구석에 있는 휴게 공간에서 놀고 있던 어린 동생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엄마는 꽈배기 값에 교통비까지 물어주며 겨우 그 손님을 달래 보내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를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고 호강시켜드려야지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저의 마음속에는 뚜렷한 목표가 새겨졌죠. 저는 중학생 시절부터 정말 열심히 엄마를 도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가게로 달려가 엄마 일을 도왔고 밤에는 공부를 했어요. 여동생 수진이도 저와 비슷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끝나면 다른 데로 놀러 가는 일 없이 바로 가게로 와서 작은 일이라도 도우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이 참 귀여우면서도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린 두 자매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 도와도 현실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매출은 갈수록 떨어졌고 결국 우리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졌죠. 제가 고등학교로 올라갈 무렵 아빠와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빌라로 이사 가야만 했습니다. 이사 후 우리 가족은 예상치 못한 일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이삿짐을 나르던 중에 허락도 없이 저희 집 안으로 신발을 신고 들어와 엄마에게 대뜸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나는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애 아빠는 뭐 하는데 이렇게 안 보여요? 주말에도 일을 하시나 봐? 그게 아니라 이 집에는 저와 우리 딸 둘에서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저 애들이 애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예요? 뭐 이혼이라도 당하신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사고라도 치고 기집애를 둘씩이나 키우시나? 뭐라고요? 저희 집 사정 그쪽한테 알려줄 필요 없어요. 그만 나가주세요. 오늘 이사 온 사람한테 그게 무슨 무례한 질문이야? 엄마는 그 아주머니의 태도에 무척 당황하셨지만 곧 정색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듣다 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아주머니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죠. 옆집 아주머니는 그런 저희 가족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혀를 차며 나가더군요. 사실 그 시절에는 아빠 없이 아이 키우는 여자를 함부로 얕잡아보는 주변인들이 많았어요. 자세한 사정은 알지도 못하면서 편견 가득한 시선으로 엄마를 무시하고 저희 자매를 모자란 아이로 취급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여러 번 경험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웃의 무례한 태도는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지도 않았죠. 그 이후로도 옆집의 아주머니와 그 가족들은 우리를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특히 우리가 월세로 이사 온 것을 알고는 더 노골적으로 무시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서러움을 당할수록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엄마는 두 딸이 서러움을 당하며 자라게 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제대로 된 꽈배기를 만드는 비법을 공부하셨고 저와 수진이도 엄마를 도왔어요. 끈질긴 노력의 시간이 더해지고 더해져 어느덧 4년의 세월이 흘러가자 손님들은 다시 저희 엄마가 만든 꽈배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만들었던 그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꽈배기의 식감을 재현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꽈배기 가게를 더 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2년제 대학에 제과 제빵과로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옆에서 엄마를 도와드리다 보니 빵 만드는 일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제대로 빵을 만드는 법을 배워서 엄마 가게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저는 무사히 대학교를 졸업하고 가게를 도우며 새로운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사이 동생도 무럭무럭 자라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동생 역시 엄마의 가게를 돕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더군요. 수진이는 빵을 만드는 일보다는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관심이 많아 일찍이 마케팅으로 진로를 정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마케팅 회사에 취직하여 인터넷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유통하는 법을 배우더군요. 정신없이 몇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면서 저희 꽈배기 가게는 점점 입소문이 났고 결국엔 대박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잘 됐냐면 전국에서 전화 주문이 들어와 택배로 찹쌀 꽈배기를 박스채 보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꽈배기로 튀기기 전 상태에 냉동 생지까지 대량으로 만들어 카페에도 납품했어요. 그 무렵에는 동생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상품의 홍보와 판매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꽈배기 가게의 대표를 저와 동생 그리고 엄마 이렇게 3명의 공동대표로 변경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가게가 잘 된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옆집 아주머니가 갑자기 퇴근하는 저와 엄마를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붙잡고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저기 그쪽 가게가 장사가 좀 된다지요? 아이고, 그래봤자 싸구려 꽈배기 파는데 남으면 얼마나 남겠어? 그래서 말인데 당신 첫째 딸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는 거 어때요? 우리 아들은 4년제 대학도 나왔고 나중에 내가 하는 장사를 물려받을 테니 미래가 아주 밝은데 이 정도 조건이면 그쪽 딸에 비해 아주 차고 넘치지. 내가 가까운 이웃이라 정 때문에 특별히 기회를 주는 거니까 잘 생각해봐. 어차피 애비 없는 자식 누가 결혼하자고 데려가겠어요? 내가 다 이해하고 넘어가 줄 테니 고민할 거 없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켜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옆집 아주머니의 아들이라면 동네에서 소문난 백수였습니다. 항상 가게 일이 바빠 잘 보진 못했지만 어쩌다 한번 볼 때면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며칠 동안 씻지 않은 지저분한 모습으로 항상 슈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그때 몹시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만큼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직업도 없는 당신 아들한테 귀한 내 딸을 붙인다고? 그쪽 아들 나이가 벌써 35살이 넘어가도록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논다는 거 내가 다 알아요. 그 잘난 4년제 대학도 중간에 그만두고 결국에는 퇴학당한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뭐? 어차피 그쪽 딸도 2년제 대학밖에 못 나온 주제에 우리 아들은 머리가 워낙 똑똑해서 공부로 피곤했으니 잠시 쉬고 있는 거지요. 원래 학교 다닐 때 좋은 회사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가게 물려받으라고 일부러 말린 거야. 뭐 대단한 딸이라고 그렇게 콧대가 높아? 지금 뭐라고 하든 우리 딸이 당신 아들과 결혼할 일 절대 없어요.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해? 우리 가게가 잘 된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쪽 아들 편하게 먹고 살게 하려고 우리 딸한테 들이밀려고 하는 거잖아.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음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때 저희 엄마가 콧바람이 나올 정도로 씩씩대던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웃음이 납니다. 평소에는 옆집 아주머니가 좀 무례한 말을 해도 대부분 무시하고 지나갔던 엄마가 이렇게 열을 내며 이야기하니 그분도 당황하셨는지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갑자기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아이고, 집에 가서 쉬어야겠네. 그렇게 말하고는 주랭랑을 치듯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당신 딸내미가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속상했는지 분통 터져 하던 엄마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와요.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 저희 엄마도 저를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고 아껴주셨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게 보이듯 이 부족한 딸내미도 엄마 눈에는 마냥 귀하게 보였나 봐요. 어쨌든 그 이상한 이웃을 보는 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 돈을 모은 결과 시장 입구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아담한 3층 건물을 사게 되었거든요. 꼭대기층에는 가족이 살고 1층과 2층은 찹쌀 꽈배기 가게로 사용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사가는 마지막 날까지 옆집 아줌마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저희에게 또 시비를 걸더군요. 장사 조금 된다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더니 벌써 이사를 나가나? 집주인이 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감당을 못했나 봐. 그러면 그렇지. 그깟 빵집에서 돈 버는 것도 별거 없나 보네. 그러게 진작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지 그랬나? 그럼 내가 그쪽 집세라도 얼마씩 도와주고 살았을 텐데. 좋게 이야기할 때 튕기더니 아주 꼴 좋네. 이렇게 세상을 모르고 후회할 짓을 하니 아줌마 팔자가 그 모양이지. 저는 그동안 옆집 아주머니가 나이도 많고 해서
아무리 화가 나도 참아왔지만 이번에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말하기 전에 제가 나섰죠. 후회는 무슨 후회요? 아줌마, 그런 헛소리 할 시간 있으면 본인 인생이나 제대로 살피세요.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저희 지금 건물 사서 이사 가는 거예요. 뭐? 건물이라고? 이 아가씨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네. 빵 쪼가리 파는데 무슨 건물까지 사? 제대로 된 대학도 안 나온 것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줌마가 무시하는 그 빵가게. 지금 전국적으로 대박나서 저희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가정사 참견하면서 괴롭힐 시간에 아주머니 가족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그런 고민하면서 노력하시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저희는 그렇게 그 아주머니에게 시원하게 한마디 쏘아준 후 이사를 갔습니다. 가까운 이웃사촌이라고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저희 가족에게 사는 내내 정말 상처를 많이 줬어요. 툭하면 애비 없는 딸년들 단속 잘하란 소리를 달고 살았고, 저희 엄마에게는 박복한 팔자드세다며 함부로 말하기 일쑤였죠. 왜 그렇게 저희 가족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는 그 아주머니가 약오르는 표정을 짓는 걸 보니 속이 다 후련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가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옷가게가 저희 건물의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가족을 그렇게 괴롭히던 아주머니였지만 이제는 우리를 보면 눈치를 보며 슬슬 피해 다니셨죠. 가끔은 멍한 표정으로 멀리서 우리 가게를 바라보기도 했어요. 찹쌀꽈배기 가게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잘 나가고 있었지만 옷가게는 파리만 날리는 듯 했으니까요. 한동안 저희 가게가 번창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옆집 아주머니는 결국 가게를 빼야만 했습니다. 가게가 위치한 그 거리가 점점 카페 거리로 소문나면서 가게 임대료가 비싸졌거든요. 아주머니가 가게를 정리하며 씁쓸한 표정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주던 분이지만 이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속으로 아주머니가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무례하게 이웃을 대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제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바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자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 즐겁고 행복했어요. 시부모님도 평소에 무척 과묵하시지만 두 분 모두 올바른 분들이셔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 무렵 가게는 더 이상 저희 모녀 셋으로는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커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예전처럼 힘든 반죽 일을 직접 하지 않으셨고 전문가를 고용했죠. 저희가 개발한 비법으로 주방에서는 전문 제빵사 3명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홀에 3명,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2명, 이렇게 총 6명의 직원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했어요. 고생 끝에 찹쌀꽈배기 가게도 성공시키고 작은 건물도 사들였으니 이제는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들만 남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행복한 시간이 지나자 우리의 삶에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습니다. 제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엄마가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간암 말기라는 것이었어요. 손을 쓸 수 없는 단계라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였죠. 길어야 3개월 이라는 말에 저와 동생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엄마를 붙잡고 통곡을 하고 말았어요. 우리 엄마 그동안 우리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와 저희 호스피스 병원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은 통증이 심해 집에서 치료를 받기가 어려웠거든요. 다행히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저녁까지 돌봄을 운영했기 때문에 남편이 당분간 혼자 아이를 케어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저희 엄마 소식에 마지막까지 잘 돌봐드리라며 저를 배려해 주었고요. 그래서 가게는 일단 동생이 직원을 더 뽑아서 운영하고 엄마 병간호는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동생과 상의 후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수진이가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다며 병원에 찾아왔어요. 옆에는 잘생긴 청년이 함께 있었죠. 그동안 동생이 말을 안 해줘서 몰랐는데 남자친구가 있었더라고요. 동생은 그 청년을 소개하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사윗감을 데리고 왔어. 우리 되도록 빨리 날짜 잡아서 결혼하려고 해. 엄마한테 결혼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엄마, 나 결혼할 때까지만 살아줘. 그래서 꼭 혼주석에 앉아줘. 그래, 우리 딸 결혼하는데 엄마가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살아야지. 엄마가 노력해 볼게. 결혼식 때까지 꼭 살아서 혼주석에 앉을게. 엄마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동생 결혼식까지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그동안 받지 않았던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며 굳은 의지를 보이셨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동생은 가슴이 아프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엄마의 힘든 결심을 지지하며 우리는 결혼 준비를 서둘러 진행했어요. 그래서 저와 수진도 어쩌면 엄마가 동생 결혼식 때까지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죠. 그러나 엄마의 몸은 엄마의 생각만큼 버텨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3주 후 더 이상 항암 치료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셨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거든요. 항암 치료를 포기한 다음 날 엄마는 몸과 마음이 모두 약해지셔서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작은 딸 결혼할 때까지는 살아야 하는데. 우리 수진이가 예쁘게 웨딩드레스 입는 모습도 보고 결혼식 올리는 모습도 보고 싶은데 내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혜진아, 네가 엄마 대신 수진이 결혼식 좀 잘 봐줘. 우리 수진이 혼수도 신경 써서 해주고 결혼식도 잘 치러줘. 엄마가 우리 딸한테 너무 무거운 짐 안겨주고 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왜 그런 일로 미안해요. 동생 결혼식 챙기는 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야말로 엄마한테 미안해요. 엄마 건강할 때 같이 좋은 곳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엄마 행복하게 해드렸어야 했는데 내가 못나고 부족해서 엄마한테 그런 걸 못 해드렸어요. 정말 미안해. 아니야. 엄마는 너희와 함께 살아서 정말 행복했어. 아빠 떠나고 그 힘든 시기에 너희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버텼겠니? 너희들이 엄마의 행복이었고 다른 건 필요 없었어. 엄마 떠나도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 엄마가 바라는 건 딱 그거 한 가지야.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힘든 암 치료로 뼈밖에 남지 않은 앙상한 손이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엄마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지쳐 잠드신 틈을 타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아무래도 엄마가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결혼식에 가지 못하게 돼도 서운해하지 말고 이해해줘. 언니, 나도 엄마에게 부담을 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동생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는 결혼할 예비 신랑과 함께 병원에 찾아와 엄마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풀었죠. 그날 동생은 오래도록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엄마가 떠나실 때가 가까워지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엄마를 간호하느라 병원에 있는 동안 한참 연락이 없었던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시어머니의 전화에 저는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픈 엄마를 돌보느라 남편과 아이에게 도저히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며 바짝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신경 쓰느라 연락도 제대로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어머니 아프신데 당연히 너가 정신이 없지. 그냥 사부인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내가 남도 아닌데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하지 않겠니? 네, 그럼요. 당연하죠, 어머님.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면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걱정이 됐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분이란 걸 알면서도 혹시 제가 집안 살림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시진 않을까 조마조마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미야, 사부인과 단둘이 할 얘기가 있으니 잠시 자리를 비켜줄래? 저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도 그냥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러자 엄마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죠. 혜진아, 사부인 말씀대로 해. 이야기 끝나면 바로 부를게. 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병실을 나왔습니다. 엄마 병실 근처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지 한참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점점 더 불안해져 이제 병실로 들어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드디어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종종 걸음으로 병실로 들어가 보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두 분이 즐겁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계셨던 거예요. 병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곧 인사를 하고 떠나시더군요. 그 후로 두 분이서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엄마에게 물어보았지만 도무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걱정할 일은 없었다고 하니 다행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이후부터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병문안을 오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더군요. 그간 왕래할 일이 없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분들이셨는데 정말 의아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먹을 음식과 회복에 좋은 음식을 손수 만들어 병원에 자주 오셨습니다. 엄마와 말동무도 되어주시고 간병하는 것도 도와주셨죠. 시어머니의 그런 배려를 보며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달라진 태도에 왜 그런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거의 몸을 가누지 못했던 엄마가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 보였습니다. 최근 거의 넘기지도 못했던 식사도 하시고 혈색도 좋으셨어요. 순간 저는 혹시 엄마가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것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었죠. 그날 밤 어둑해진 병실에서 엄마가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혜진아, 그때 너 시어머니가 나한테 할 말 있다고 하셨을 때 무슨 이야기 했는지 궁금했지? 당연히 궁금했지. 그런데 엄마가 절대 말해줄 수 없다고 하셔서 그냥 묻지 않기로 했지. 갑자기 왜? 이제 말해줄 마음이 생겼어? 그냥 너 시집을 참 잘 갔더라. 사부인이 나한테 그러셨어. 좋은 며느리 낳아줘서 고맙다고. 또
엄마는 말을 멈추고 길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서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우리 딸이 너무 착하다며 내가 떠나도 당신이 친엄마만큼은 못하겠지만 우리 두 자매 모두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엄마 보고 편히 떠나라고.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약간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무뚝뚝하게 느껴지던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그런 따뜻한 말을 하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아픈 엄마에게 싫은 소리를 하실까봐 은근히 마음 졸이고 있었지만 실은 엄마를 안심시키고자 오신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시어머니께 죄송스러우면서도 감사한 마음에 그만 울컥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정말이야. 나도 너희들에게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이 다 컸다고 하지만 엄마는 이 세상에 두 딸만 달랑 두고 가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안심하고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혜진아, 엄마가 없어도 시어머니를 엄마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시어머니랑 상의해.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엄마, 그래도 조금만 더 많이 살아주면 안 돼요? 나 엄마랑 같이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엄마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엄마 옆에서 봐서 알지. 이제 정말로 얼마 안 남았단 거. 그러니까 이제 그만 엄마를 보내줘. 그래야 너희들도 각자 인생 제대로 살지. 엄마 떠나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 알겠지? 저는 목이 메어 엄마의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죠. 그날 엄마는 피곤하다는 말씀과 함께 일찍 잠에 드셨어요. 그리고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잠든 사람처럼 혼수 상태로 지내시다가 평온한 모습으로 떠나셨죠. 엄마가 떠나고 나서 저는 엄마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허무한 마음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폐인처럼 지냈거든요. 남편이 옆에서 아무리 저를 위로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에게 못해준 기억만 자꾸 생각나고 눈물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몇 주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던 남편이 나간 후 저는 혼자 집에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둑이 들었나 싶어 긴장된 마음으로 몰래 문을 열고 밖을 살폈죠. 그런데 글쎄 주방에서 시어머니께서 밥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너무 놀라서 말했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미안하다. 갑자기 찾아와서. 나도 너 혼자 있는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긴 싫었는데 아들이 네가 끼니도 거르고 누워만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어떻게 하냐. 와서 밥이라도 해주면서 챙길 수밖에 없지. 어머니, 죄송한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아무것도 입에 들어가지 않아서 먹으면 체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해온 사람 성의가 있지. 한 숟가락이라도 떠봐. 평소라면 시어머니 말씀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밥을 먹었겠지만 그때는 친정 엄마가 떠나고 마음이 힘든 상황이라 그분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돌아 다시 침실로 가려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집에서 직접 고들빼기 김치를 해왔는데 그래도 정말 안 먹을 거냐? 사부인이 네가 입맛 없을 때 고들빼기 김치 해주면 잘 먹는다고 해서 해왔다.
정말 먹기 싫으면 말아라. 사부인 떠나기 전에 너 잘 챙겨달라고 부탁해서 나도 힘들게 해왔는데.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김치까지. 어머니, 먹을게요. 당연히 먹어야죠.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식탁에 앉자 시어머니는 국을 끓이시고 반찬들을 식탁 위에 하나씩 차려주셨어요. 식탁이 다 차려진 후 저는 밥에 물을 말아 시어머니가 해오신 고들빼기 김치를 한 입 먹었어요. 그 맛은 저를 눈물 짓게 했죠. 어머니, 이거 저희 엄마 김치 맛이랑 똑같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부인이 떠나기 전에 네가 좋아하는 고들빼기 김치를 어떻게 담그는지 비법을 알려주셨어. 열심히 따라 했는데 네가 똑같다고 하니 정말 뿌듯하구나.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평소 무뚝뚝하신 시어머니와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죠. 그녀는 제 등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떠나서 많이 힘들지? 그 좋으신 분이 떠나셔서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 자식인 너는 오죽하겠니? 그래도 우리 힘을 내보자. 사실 사부인이 떠나기 전에 나랑 한 약속이 있어. 너랑 수진이를 내 딸처럼 생각하며 잘 돌보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약속 지키게 좀 도와다오.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신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다니. 네, 어머니, 그럴게요. 저 사실 어머니께서 저희 엄마 병문안 오셨을 때 괜히 쓸데없는 생각에 걱정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못난 저를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어머니를 의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제 등을 따뜻하게 다독여 주셨어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가 해주신 고들빼기 김치와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그 후 엄마를 잃은 슬픔에서 점점 회복할 수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엄마 장례식으로 한 차례 미뤄졌던 동생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께서 친정어머니를 대신해 혼주석에 앉아주셨지요. 식이 시작되고 축가가 시작되며 결혼식장은 따뜻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마지막 곡이 흐르고 있을 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갑자기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깜짝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신부 혼주석에 앉아 계신 분은 신부의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신부의 친어머니께서 얼마 전 하늘나라로 떠나시게 되어 신부 언니의 시어머니께서 대신 이 자리에 앉아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돈에게 자매를 딸처럼 잘 돌보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해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신부 혼주석에 앉아 계신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객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그러고 나서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마이크를 건네받은 후 축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사돈 처녀의 혼주석에 앉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두 자매가 얼마나 착하고 바른 사람들인지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지요. 지나간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사실 저희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병간호를 옆에서 극진히 도와주며 함께했던 사람이 지금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부인과 사돈 처녀는 한창 잘 나가던 가게의 사장이었던 딸이 그 일을 잠시 쉬면서 시아버지를 돌본다고 병원에 있는 1년간 단 한 번도 싫다는 내색 없이 오히려 저희 남편을 밤낮으로 걱정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고맙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며느리와 사부인에게 보답하고자 부인께서 돌아가실 때 약속을 하나 했죠.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자매를 제가 잘 보살피겠다고요. 시어머니의 말씀이 끝나자 하객들은 또 한 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어머니는 숨을 고르고 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며느리의 시어머니 자격이 아닌 엄마의 자격으로 혼주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 작은 딸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딸 수진이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잘 지켜봐 주세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의 축사가 끝나자 저와 여동생 그리고 많은 하객들이 울컥하는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씀이 끝난 줄 알았던 그 순간 품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제 축사는 여기서 끝인데 한 가지 더 전할 말이 남아 있어요. 바로 사부인께서 떠나시기 전에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두 딸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작은 딸 결혼식에서 꼭 읽어달라고 부탁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니께 편지를 남기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편지를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잘 지내고 있니? 막상 이렇게 편지를 남기려니 어색하기만 하구나. 엄마가 긴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너희들을 낳았다는 거란다. 천사처럼 예쁘고 착한 두 딸이 나에게 와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비록 이렇게 생각지 못한 순간에 너희를 두고 먼저 떠나지만 엄마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잘 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희 곁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한 새로운 가족이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니? 엄마는 하늘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 테니 너희들도 그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다오. 혜진아, 수진아, 사랑한다. 편지를 다 읽으신 순간 저와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갔고 저희 셋은 꼭 부둥켜 안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포옹으로 나누며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감정을 전했어요. 그렇게 동생의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엄마의 말씀대로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친어머니를 잃었지만 저희 곁에 따뜻하게 자리 잡으신 새로운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 역시 저와 수진이를 진심으로 친딸로 대하시며 살뜰하게 챙겨주십니다. 어머니께 못한 아쉬운 효도를 시어머니께 마음껏 하며 우리 가족은 다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참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그 긴 세월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 짧은 사연에 담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들은 기어코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가끔은 이 행복이 다시 바람처럼 사라질까봐 무서운 기분까지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삶은 나쁜 날들이 있으면 좋은 날들이 있기 마련이고 반대로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오는 법이더군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에 감사하며 현재에 더 충실하기로 오늘도 다짐해 봅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나요? 그렇다면 저의 사연이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든 날을 버티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요.
지금의 순간이 영원하지 않으니 부디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함께 따뜻한 이야기 나눠보아요. 위로를 받고 싶으시거나 위로를 전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고 길었던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